소개받은 김연희입니다. 저는 이제 서예를 전공하고 서예 문인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시조 공부를 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으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취미 수준을 조금 넘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작은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인화나 서예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시중유화, 화중유시라는 제목으로 제가 실기를 또 작품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했던 경험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조그만한 붓들이나 이런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질문도 받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그 전에 저기 원고로 나눠드린 거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 작품을 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유화, 화중유시, 먹그림 글씨 이야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제가 서예 문인화를 공부하고 제 작품을 하면서도 시 안에도 시를 읽거나 감상하면 그 안에서 그림이 저절로 그려질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감상하는 거는 누구나 다 다른 경험에 의해서 다르겠지만은 그런 면도 있고, 그림만 봐도 그 풍경에서 시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나 시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시, 서화, 각 이렇게 다 공부를 하지만은 제가 문인화를 작품을 하면은 내 시를 지어서 내 작품에 내가 시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하자니까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전공을 하면서 시, 서화, 각을 배웠지만은 시를 따로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따로 시를 공부를 해서 시조로 등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시 한 편 쓰는 게 몇 달씩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순식간에 시 한 편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창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시 안에 그림이 있고 그림 안에 시가 있다는 이 말은 북송 때 예술가이면서 정치가인 소식이 한 말입니다. 그 당나라 때 왕류의 작품을 보고, 왕류란 사람은 그림에도 능했지만 또 불교나 산수와 시도 조예가 깊었던 분이 그 사람을 작품을 보고 소식이 평가한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뭐 시인이 아니고 화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작품이나 시를 읽고 보면은 그 안에서 그런 감상이 느껴지고 자기 어린 날이 되돌아봐진다든가 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 설명을 간소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시서화에 능한 사람을 삼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동양에서는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당나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또 예전에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많았지만은 지금은 교육 환경 때문에 6.25를 지나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교육 체제가 서양 체제로 바뀌고 일제시대 때는 또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서화 삼절이 없어지는 이유가 아마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서양화를 도입하면서 서예 문인화는 아예 과목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아주 간소하게 배우는 정도, 그렇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어졌고, 그림은 대학에서 동양화라는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서예는 전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화라고 변하면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동양화도 산수화는 잘 안 하고 일반 다른 그림처럼 변화가 가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화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화제가 동양화에 화제가 전혀 없고 인장도 안 찍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정각 문화도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이런 게 시서와 각이 없어져 버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서 1990년대에 원광대나 계명대나 대구예술대에 서예과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해서 생긴 학과들인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릴 때 배웠던 서예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게 불과 20, 30년 지나면서 학과를 나오고 나면은 취직이 안 되고 경제적인 논리로 학과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구에도 계명대학에 사회학과가 있었고 또 대구예술대학에도 사회학과가 있었는데 그게 불과 대구예술대도 없어져 버리고 계명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원광대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광대가 차고 먼저 생겼었는데요. 지금 있는 거는 서울에 한 군데 있고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아마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학생들이 하는 정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동양에서는 뭐 문사철을 다 같이 해서 인문학 영역에서 다뤘는데 그렇게 경제적 논리로 없어져 버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서예란 무엇인가 하고 알아보면은 서예는 다 붓으로 글씨 쓰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시거든요. 실 쓰는 도구로는 문방구 중에서도 여러 가지 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반연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쓰기 어려운 게 모필로 쓰는 글씨거든요. 모필은 왜냐하면 다른 글들은 다 딱딱하게 돼 있어서 그냥 그 힘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뭐 잘 쓰기는 다 어렵겠지만은 붓은 특히 모필로 털로 돼 있으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그거를 글씨 쓰기 움직이기까지 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글씨를 배우면은 너무나 그 가치가 될 때까지 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그 상황을 모르고 그냥 붓이 볼 때는 저게 뭐 이렇게 쓰기 어려운 걸까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게 어떤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글씨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생김 지문만큼이나 다양하게 생기거든요. 쓰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천하에 난정서를 쓴 서성 왕이지도 글자를 100자를 써놓고 나면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한두 자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것. 물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만족하는 정도는. 그 정도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그래서 나온 말이 서여기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청나라의 유희재가 글씨는 그 사람과 같고 학문과 같고 재주와 같고 그 사람이 가진 뜻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글씨는 그 사람이라는 말이 서여기인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화가인 피카소는 뭐 옛날에는 왕래가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그 뒤에 중국의 서예를 보고 조형예술의 극치다 그렇게 아주 찬탄을 하면서 자기가 서예라는 예술이 있는 줄 알았다면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서예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찬탄을 했던 게 서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서로 별로 우리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생활에 쓰기 불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시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서예를 어떻게 글씨를 쓰냐 이런 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설명으로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제가 문방 사후에 대해서 지필무견이 있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해서 벼루가 만들어지고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방 사후는 지필무견이고 문방 사보라고도 합니다. 첫째 벼루는 먹을 갈아서 붓글을 쓰기 위한 동양의 고유한 필사 도구인데 만들어지는 재료는 돌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주로 돌로 만들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와 모양으로 기와에다가 만들어서 벼루를 만든 것도 있고 토기로 옛날 건 토기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칠을 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오칠은 뭐 여러 번 했겠죠. 그게 새거나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도자기를 만들어서 청자도 있고 벽자도 있고 분청으로 된 연도 있습니다. 이건 재료에 대한 분류고 우리나라의 거는 산지에 따라서 이 앞에 남포석, 해남석, 위원석, 뭐 해주석, 단양석, 종종석 이런 거는 다 지역의 이름을 그 지역에 난 돌의 이름을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 그 다음에는 문양이 벼루의 새긴 문양에 따라서 이제 거기 뭐 용문도 있고 포도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양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나중에 보면은 책자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벼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거를 한번 일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별을 총칭하여 해동연, 바다 건너에 있는 동쪽의 나라의 연이라서 해동연이라고 불렀거든요. 다음에 먹은 크게는 송년묵, 유해묵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소나무 가지나 줄기 뿌리를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악교 용액을 섞어서 반죽해서 굳혀 놓은 게 먹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기술은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송년묵이 있고 유해묵은 오동나무 씨앗기름이나 삼씨기름, 채소 씨앗기름에서 나온 그름을 가지고 만든 게 유해묵입니다. 그럼 칠연묵은 옷을 태워서 얻은 그름으로 만든 묵이 거기다가 이제 악교 섞어서 만든 묵이 칠연묵이고 주묵은 이렇게 그름을 태운 게 아니라 진사나 홍주 같이 거기에다가 악교를 섞어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붉은 묵을 정각할 때 쓰거나 또는 뭐 첨삭을 할 때 붉은 묵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고 또 좋은 묵은 어떤 묵이냐 하면은 글씨나 그림에서 먹빛이 오래 변하지 않고 그런 빛이 나는 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거기에도 빛이 자줏빛 나는 게 최고로 치고 그다음에 검은빛, 그다음에 푸른빛, 흰빛 이렇게 나는 게 순서라고. 벼루가 좋은 거에 가면은 먹도 잘 갈리기도 하지만 벼루도 좋고 먹도 좋고 거기다가 가는 사람, 먹을 가는 사람이 적당한 힘을 가지고 가는 거, 좋은 물을 쏘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붓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 진나래 때 목념이 처음 붓을 만들었다고 저도 어릴 때 배웠었거든요. 그때 배웠는데 그 뒤로 이렇게 연도마다 발굴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붓이 목념이 처음 만들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전 세기에 생겼던 붓들이 발굴된 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진나라 때 목념이 만드실 때보다 그 기원전보다 더 올라간 시절에 벌써 붓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붓은 생긴 게 붓털, 필봉이라고 그러고 붓대가 있는 것을 필관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이렇게 딱 막혀 있는 부분을 붓고리가 걸려 있는 부분을 필모라고 부르거든요. 그 붓대도 만든 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게 도자기나 상아, 대나무, 일반적으로 대나무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칠보로 된 관도 있고 옥으로 만든 관도 있습니다. 붓털은 뭐 정말 다양한 털이 저희가 다 써보진 못했지만 토끼털, 자호도 일종의 토끼털이라고 합니다. 양호, 양의 수염으로 만든 털, 뭐 청양, 황양, 노루털 이렇게 많은 털 가지고 다 만들 수 있고 애기 베넷머리, 한 번도 안 자른 베넷머리로 만든 붓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결혼해서 애기 낳고 애기 첫 번째 길렀던 애기 베넷머리를 가지고 붓을 직접 만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고 그 외에 죽필은 여기 딱 나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나무를 잘게 쪼개서 붓처럼 만든 것이 죽필이고 또 혁필은 가죽을 또 가늘게 잘라서 가죽으로 만든 붓도 있고 지프로 고필은 지부를 가지고 만드는 지필도 있고 목은 나무로 가지고 만든 붓입니다. 적필은 갈대를 가지고 만든 소재고 그렇게 다양한 붓들이 있는데 붓은 뭐 한 가지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속에 또 좀 심지가 굳은 걸 넣고 겉에 부드러운 털을 감싸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심지를 안 넣은 붓은 정말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그건 아주 숙달이 되어야 쓸 수 있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종이는 1900년 후반대 한관 채륜이 만들었다는 게 저희가 배운 얘기인데 그 한관 채륜이 만든 종이를 채후지라고 합니다. 그 나무 껍질이나 삼, 배조각, 고기 잡는 그물들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뒤에 자백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이가 자백지라고 나온 게 있고 그 뒤에 또 발굴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종이들이 발굴됐습니다. 그보다 채륜보다 훨씬 전에도 종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제 지필 무견 말고도 그 외의 문방 도구는 우리가 문인들이 쓰던 사랑방에 보면 필통, 붓꽂이, 또 연적, 또 묵상은 먹을 이렇게 올려놓는 자그마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 그러고 필상은 붓을 이렇게 올려놓는 상이 있고 필관은 필상하고 좀 비슷한 건데 붓을 이렇게 걸쳐놓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 만드는 사람조차도 예술가가 아닐까. 먹이나
벼루를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걸 보면은 지금 누가 만들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글쎄 뭐 다른 나라도 모르겠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옛날에는 다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안 여기니까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고 예술품을 남긴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넘겨.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필세라는 거는 자그마한 그릇으로 붓을 이렇게 씻는 그릇이에요. 붓을 씻을 수 있는. 그렇게 큰 붓은 아니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큰 붓이 아니고 자그마한 붓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붓을 이렇게 씻는 그릇이 필세고 서지는 뭐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벼루 상자, 벼루갑. 그건 나무로 거의 만들어진다. 벼루갑도 보면은 거기 조각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방사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외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서체의 종류는 크게 한글, 한문, 사군자, 문이나 정각, 서각 등이 서예 분야에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한글은 또 판본체, 궁체, 궁체는 정자, 바늘림, 지들림 나눠지고 판본체하고 궁체하고의 중간쯤 되는 게 서간체, 보통은 혼서체라고 합니다. 그다음 편지글 같이 그렇게 쓴 글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한문은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저 안에도 뭐 다르게 각기 각골문도 있고 금문도 있고 또 작가별로 여러 글씨체가 많습니다. 죽간, 목간도 있고 이렇게 많고 사군자는 글자 크게 봐서 매낭국죽에 있고 문인화는 뭐 소나무, 목련 그 외에 여러 화목들을 가지고 문인화라고 합니다. 정각은 돌을 재로 따라서 뭐 돌도 있고 상아, 도자기, 석고 등이 있는데 돌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 중에서 보면 계열쓰기 비싸고 뭐 수산석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각은 글씨가 빨갛게 보이는 것을 주문이라고 그러고 보통 호를 새깁니다. 그다음에 백문은 음각인데 글자가 하얗게 나타나는 것을 음각이라고 하고 성명을 보통 거기다 새깁니다. 그다음에 두인, 수인, 유인, 뭐 초용인 해가지고 두인은 글자 작품의 머리에 찍는 거, 수인도 머리 숫자니까 마찬가지고 유인은 그 넓은 곳에서 어울리게 논류자를 써서 유인이라고 합니다. 초용인은 거기 그림이나 뭐 풀벌레, 풀 이런 것들을 새겨놓은 걸 초용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각은 이런 서예 작품이나 그림이나 글씨를 나무에 새기는 것을 서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예 학습 순서는 보통 한글은 판본체에서 궁체로 혼서체로 가고 한자는 서체 발성 순서에 따라서 전서부터 예서, 해서, 행서, 초서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해서부터 배워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전서는 모르는 글자가 형태가 다르니까 배우기 어렵긴 하지만은 거의 직선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배우기 쉬운 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인 지금 내 쓰는 글자대로 배우면 해석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보통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배우는 순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군자 문인화는 사군자는 매낭국죽이지만은 난초의 첫 선 한 잎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나무, 국화, 매화로 나가는 편이고 그 외의 화목들은 뭐 다양한 순서에 따라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배우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겠죠. 한 가지라도 시작한다면은 큰 욕심 안 부리면서 작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예 글씨와 그림의 창작 원리는 결국은 서예나 그림이나 붓으로 따르는 건 일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글씨 쓸 때 벌써 내 마음에 어떤 글씨를 쓸까 어떤 형태로 할 건데 결국은 창작하는 거를 구상을 다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하면서 보고 뭐 다듬고 이래서는 되는 글씨가 아니거든 서예는요. 동령화도 그렇고 뭐 서양화는 다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는데 서예나 문인화나 서군자는 밑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웅원한 기세나 일필 휘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공부하는 것만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뭐 한 달 지나서 3달, 1년, 3년 가르치는 분은 그렇게 3년 정도 지나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제필선이라는 왕이지가 한 말로 글씨를 쓸 때는 뜻, 내가 하는 의도가 붓보다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벌써 어떤 걸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흉중성죽이라 대나무를 그리려면 반드시 먼저 가슴에 그리려는 대나무의 온전한 형상을 갖춰야 한다. 어떤 구도를 할 건지 마음에 딱 해놓고 시작을 했어도 그게 일필이 잘 안 되니까 막 수십 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제 작품을 보고 요거는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제가 2013년에 개인전을 하면서 요거를 받았던 글이거든요. 평론 글이니까 그것도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은 그 외에 제 작품을 여기 뭐 일별에서 몇 개 가지고 있는 것만 몇 개 가지고 온 거고, 뭐 들고 올 수 간편한 것을, 그 다음에 저 화면으로 몇 가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작품을 하면은 문인화를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한글도 하지만은 시를 화제로 쓰고, 또 한글 작품도 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 이 세상에 나비조차도 먹고 살기 위해 바쁘구나, 이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 주로 쓰는 시들은 2013년도에 제가 하이쿠를 2000년도 초에 하이쿠를 알아서, 하이쿠는 일본의 정형시거든요. 그 하이쿠를 알아서 그 아주 짧은 시가 제 화제, 이때 2013년도에 작품전 할 때는 그 시를 다 주제로 화제로 삼아서 제가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이런 건 거의 뭐 일필로 다 한번 찍어서 이걸 다 하고, 또 꽃은 색을 넣어서 한 것들이고, 글씨까지 그렇게 해서 나비는 별도로 그린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도 제가 다 한 거고, 시만 제 시가 아니고 빌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제가 시 공부를 따로 하게 된 거죠. 이거는 구절초 같은 차 한 잔 올립니다. 이거는 어떤 박희섭 시인의 시조 삼수 중에 한 구절만 써서 작품을 한 겁니다. 바위 위에 곁들여진 국화고요. 이것도 국화지만 국화도 또 모양이 다 다르겠죠.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것도 시 한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을 쓸 수도 있고, 또 작품이 크다면 전 시 내용이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붉게 그려져 찍힌 게 유인입니다. 저기 같이 새도 한 마리 찍혀 있고, 그림에는 두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인이라고 그러고, 글씨에는 참머리가 있으니까 그 앞에 찍는 걸 두인이나 수인이라 그러거든. 예, 이렇게 그림에도 빈자리에다 찍어서 전체 그림에 안 찍은 것보다 찍은 게 더 어울리면은 그것도 찍게 됩니다. 그래도 저게 그 예. 법칙이 있더라고요. 아무 데나 찍는 게 그렇죠. 아니고. 예. 찍어서 그림을 버리면은 더 안 좋으면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위치에 찍느냐, 어떤 위치에 이렇게 화제를 쓰냐에 따라서 작품이 구성이 달라지겠죠. 그건 이제 많이 해보시면은 어디에 찍을지 생각이 달라지고 찍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이거는 일필로, 이거는 다른 색을 안 넣고 일필로 그린 겁니다. 봄이 그 길을 타고 내 마음 온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건 일필로 했지만은 거친 목선을 그대로 살린 거. 오늘 밤은 너도 걸음을 서두르는구나, 가을 달이여. 일본의 하이쿠는 오치로 해가지고 17자로 되어 있는 시거든요. 정형시. 정형시는 중국의 한시, 우리나라의 시조, 일본의 하이쿠, 또 이탈리아의 소네트, 이렇게 정형시가 있는 나라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형시는 시조고, 일본은 하이쿠인데, 하이쿠도 보면은 또 법칙이 계절을 나타나는 계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감탄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글자도 그렇지만은. 그럼 매화핀 가지에 달 올라 둥그렇다. 이거는 달을, 제가 매화를 그리면서 저 둥근 달이 비친 거를 푸른색을 섞어서 뒤에 밤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다 한 기절이지만은 시를 한 기절 따와서 쓴 것들입니다. 오늘 밤은 너도 걸음을 서두르는구나, 가을 달이여. 대나무를 밤이니까 이렇게 어둡게 한 거고, 다음 작품은 화제만 다르지만 거기에 메뚜기가 그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하이쿠를 가지고 작품을 한 겁니다. 이것도 시는 이게 컴퓨터 거를 제가 찍어가지고 이게 별로 좋게 안 나왔는데, 이거는 길이가 138,
가로가 24cm 되는 작품인데 요거랑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만든 겁니다. 이것도 2009년에 한 작품인데 맑은 향기. 또 시절에 한 구절을 따온 거고 새를 같이 넣어서 그린 겁니다. 일지추나. 이것도 시 두 수 적힌 건데 누군가 내과에서 빨래를 하나 보다. 주저앉아 몸 깊은 곳 소식을 씻나 보다. 이렇게 하는 시조입니다. 시조 3수를 한글로 적은 거. 이거는 판본체거든요. 다음도 요거는 성경 구절을 쓴 내용이고요. 이거는 노계 선생 시를 이렇게 구성을 한 구절을 넣고 쓴 작품이고요. 이것도 시를 한 겁니다. 이것도 지리산 산동마을 이렇게 해서 시 한 수를 시 두 수짜리 찍은 거고. 이것도 대구에 있는 이정환 시조 시인의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또 마찬가지네. 부채도 이렇게 저기 목련을 넣어서 쓴 작품입니다. 이거는 제 단시소 한 수를 이건 중앙일보에 올 양원에 잡혔던 작품을 한 수 넣어서 목련을 그린 거거든요. 다음 이거는 산수에 핀 느낌을 그냥 이렇게 형태를 없이 그린 작품이고요. 이거는 시에 따라서 한때 세상은 날 위에 도는 줄 알았지. 날 위에 도는 그렇게 이렇게 매꽃 아기 매꽃을 가지고 쓴 작품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이것도 비설산을 작품을 쓴 무산 스님의 작품을 가지고 비설산 가면 저기 탑이 있죠. 저게 옛날 탑이 위에 벼락 맞아서 깨지기 전 모습의 사진을 찾아서 제가 그린 겁니다. 거기다 넣어서 그랬던 그건 너럭바위에 있는 것이고 산에서 살던 놈이라 아무래도 산 냄새가 난다. 이것도 시의 한 구절입니다. 난초를 그린 거고요. 이것도 바위가 우지끈하고 부서질 듯 환한 고요해가지고 이것도 시의 한 구절, 시조 한 구절이고. 전시장 제 작품이 여기 와서 구경하시는 분이고 제 작품을 대나무만 그때 한꺼번에 냈던 여러 그룹전 하면서 같이 냈던 작품이고요. 맡은 제 작품을 이렇게 5점을 냈던 작품 사진입니다. 여기도 작품이 요거는 제 한 1년에 채 안 되게 배운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서 작품전을 하신 겁니다. 문인화는 여러 가지 화목이 많지만은 뭐 호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도 이렇게 이거는 화재 없이 연을 그린 거거든요. 이런 선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가 죽필로 그린 겁니다. 네, 죽필로 그려서 이렇게 일필에 이걸 그리면서 이런 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던 작품. 이거는 바탕 작업을 미리 해놓고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석류를 그린 거. 그리움이 법벅져 터진 저 가슴 속. 이런 것도 다 시의 한 구절을 따온 거거든요. 석류고 포도를 그린 겁니다. 감. 하이쿠에 보면은 너도 젊었을 때는 무척 젊었다 떨벗다는 거. 이거 하이쿠로 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시거든요. 이 작품 또 이 작품 이렇게 된 거는 소품인데 4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하나씩 따로가 작품이 될 수, 2개가 모여 될 수 있고 그런 작품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수소나 첫눈이 내린다. 수소나 줄기가 휘어질 만큼. 눈 오는 느낌을 살려서 그렸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은색 목을 떨어뜨려서 진짜 눈 오는 느낌이 나도록 아까 그런 내 작품 이건 대작입니다. 전지 2장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큰 작품이고 호난설원에 저 가을의 호수는 맑고도 넓었나 호난설원에 시가 들어간 작품이고 이거는 애련서를 누가 글씨만 써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합작한 작품이거든요. 오이당 씨라는 분이 서각을 아주 무형문화재인 분이 하신 글씨 쓰신 거예요. 그림을 제가 넣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했던 작품이고
이건 연입니다. 연에 연잎에 달팽이가 있는 그림이잖아요. 읽어보시면은 달팽이 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짧고 이런 내용이 있죠. 요거는 손바닥만한 엽서 크기에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겨울에 피는 복수초를 그린 겁니다. 너가 와서 봄이다. 이렇게 같은 거. 요것도 엽서 크기로 새 아침에가 연화장을 그린 거거든요. 요건 감을 그린 겁니다. 결실이란 제목으로. 이것도 연. 이건 중국의 천진미술대학교 미술 개관 기념으로 초대전에 갔던 작품이고요. 개가 있고 그런. 저도 다 시입니다. 붉게 피어난 연꽃이요. 이렇게 한 시의 구조를 따온 거고. 이것도 손바닥만한데 이거는 재료의 변화를 줘가지고 바닥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한 다음에 목련을 그린 거거든요. 또 문이나 가끔 있는 힘을 다해 물속에 머리를 쳐박는 것을 보면 사는 게 다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이런 시입니다. 정각은 아까 이름이나 호가 이렇게 양각, 음각으로 따로 나눠지지만 요거는 음양각을 같이 넣어서 이름을 새긴 겁니다. 다음. 예, 여기 작품들은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아까 도자기에다 새긴 거예요. 그런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돌에다가 새긴 거. 돌에다가 새기면서 측관을 하면서 측관에다가 대나무를 넣어줬거든요. 여기다가 측관도 쓰지만은 유심시조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한글로 한 거고. 이건 저희 은사님 함께 호하고 이름을 새겨드린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옆반 담임이었는데 저희를 굉장히 이뻐하셨던 분한테 제가 새겨서 선물로 드린 겁니다. 이건 저희 대학교 때 전공 선생님입니다. 전서나 한글 또 정각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대 눈길 해가지고 이것도 이정록 사인의 시입니다. 돌부처는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모래 무덤이 된다. 요거요? 아까 혼서체라 그랬죠. 편지글 쓰듯이 그런 서체입니다. 작품을 돌로 새기고 겉에 요거는 또 새겨서 탁본을 뜨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은 거죠. 나머지는 쓰신 거고. 요건 제가 이제 전공 졸업 작품으로 한 애련설의 부분을 이게 양각, 음각으로 새기고 저 그림까지 처용인을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새긴 겁니다. 이것도 요심시조 콘서트 해가지고는 한자로 새긴 거. 여기도 대나무를 새겨드린 거고. 이렇게 특별하게 주문이 완 거고. 이건 제가 이제 화벽을 그림에 미친 것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인을 새겨둔 겁니다. 제가 이제 작가로 활동하면서 이 대구 시조 시인협회에 제가 등단하기 전에 거기에서 그림 의뢰가 와가지고 시화전에 그림을 한 10점을 냈거든요. 그분들의 작품을 넣어서 한 작품들입니다. 시화전에 여기 모모 아티스트, 모모 요 지하도 있죠. 거기 가면 아티스트 거기에서 작품전을 했을 때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지리산 상고대를 그리고 그분의 작품을 써드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 내용을 맞춰서 하기는 좀 되게 어려운 게 뭐 옛날에 우리 소나무가 들어갈 때 이거는 아양교 가면은 이 정자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 정자를 넣어서 그린 그림인데 또는 시 내용을 가지고 하기는 그 내용 풍경을 해야 되니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게 사군자 문인화를 하는데 이거는 사군자 문인화하고 관계없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까지 같이 넣어야 되면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 전시하던 광경이고 작품에 여기는 시인 작가가 같이 찍자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수성못입니다. 이거는 수성못에서 실제 수성못을 제가 거기를 가서 보고 그 작품을 그린 거거든요. 그랬던 작품이고. 요 수목원의 풍경을 그린 거고. 이건 불굴 방송에 뭐 내용이 나가면서 이 시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했던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마 스님들, 조오현 스님은 큰 스님의 작품을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석성우라는 스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마찬가지. 이거는 신문에 제가 2016년도에 부산일보의 신춘문예 시조로 당선이 돼서
그때 했던 사진이고 여기 그때 작품입니다. 사뭇 그리운 이는 사뭇 그리운 채로 뚫린 허공에 낫다리라 걸어두고 홀로 핀 매화가지에 남분분 눈이 오네. 이런 단시조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건 아마 신춘문예 사상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단시조로 당선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한 3숫자리는 기본이 돼야 되는데 단시조로 당선이 된 건 신춘문예에서 처음이라고 그랬던 작품이고, 그때 제가 이제 당선 소감하고 또 저희가 당선돼서 작품 평이 실린 거입니다. 이건 신춘문예 상패가 온 거 상금하고 상금 300만 원 주더라고요. 저희 서실입니다. 저희 서실 아닙니다. 지금 오래전에 했던 서실안 풍경이고, 한문에 제가 사진 다 못하고, 요건 저희 아까 정각 가르치던 모함 선생님 청냐라고도 하시는데 요 작품을 저한테 요거랑 다음 거랑 주셨거든요. 이렇게요. 요게 요 종이가 궁중에서 쓰던 편지지 같은 겁니다. 종이가 굉장히 얇은데 아주 고급 종이가 이렇게 손바닥보다 조금 더 긴 종인데 종이가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작지만은 작품을 제가 받아가지고 도장 다 받아서 표고하려고 지금 놔뒀거든요. 그런 작품이라서 이게 이 중에서도 이거는 전서 중에서도 근문에 가까운 글씨죠. 근데 각자 서체가 또 다르니까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변형이 되는 거죠. 이건 제 서실 모습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사군자 문이나 배우던 스승님의 작품을 제가 사서 서실에 걸어둔 거고요. 이건 서실 풍경이었는데요. 그 사진이 들어있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서예 문인화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길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아마 시작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멈추지도 못해요. 그 매력이 너무나 커서. 제가 이게 반한 건 글씨도 물론 좋지만 그림에 그 먹색 수십 가지 나오는 그 먹색에 반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고, 중간에 어떤 데는 막 힘들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그 기쁨이 큽니다. 창작의 기쁨이. 그래서 지금 뭐 연세가 있거나 또 젊거나 시작하신다면은 뭐 유명해지고 이런 건 떠나서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이걸 하면은 평생을 해야지. 그리고 내 손으로 작품이나 편집글도 붓으로 써서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작품 활동을 협회에 물론 들어있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작품 들어오는 거 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거, 또 작품을 주문해도 안 가야 될 사람한테는 안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은 작품 설명을 또 제 작품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부족한 게 많지만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